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정선태입니다. 오늘도 정찬의 소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랑자라는 소설을 봤었죠. 제가 요즘 정찬 소설을 쭉 읽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간행된 책들은 몇 권 읽었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간행된 작품들은 제가 미처 읽지 못했었어요. 해서 요즘 쭉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책, 길 저쪽이라는 작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정찬의 장편소설, 골짜기에 잠든 자, 이 랭보의 시 제목인데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존 레논, 비틀즈의 멤버 있죠? 존 레논을 주인공으로 해서 체계바라 등등 그야말로 뭐랄까요, 이 상상치도 못했던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존 레논과 엘리아스 카네티,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을 쓴 작가죠. 엘리아스 카네티, 그리고 체게바라가 등장한 이 소설도 여러분께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은 정찬의 장편소설 길 저쪽 함께 하겠습니다. 이 판화는 이상호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만 좀 쫓아와 라는 작품입니다. 광주 민주항쟁의 기억을 판화로 옮긴 것입니다. 강렬하죠. 옆에 있는 작품은 중앙로 전투라는 작품입니다. 같은 이상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뒤에서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길 저쪽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책의 제목이 길 저쪽이라고 했잖아요. 194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길 이쪽에 있지만 언젠가는 길 저쪽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희생의 대열 속에서 그토록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내 의식 속에 우리가 사라지고 나만 덩그렇게 있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길 이쪽에 있지만 끊임없이 길 저쪽, 피안이라고 하든 아니면 다른 세상이라고 하든 그 다른 쪽을 늘 꿈꾸게 마련이죠. 이 작품은 아마도 작가처럼 5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 사람들의 젊은 시절과 그리고 50대 이 중후반의 모습들 겹쳐 포개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볼까요? 어느 날 윤성민은 첫사랑 강희우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화 한 통이든 편지 한 통이든 전화 한 통과 편지 한 통이 전달되는 순간 또는 걸려오는 순간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서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좀 더 넓게 보자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죠. 이 윤성민은 사진작가입니다. 사진작가고 젊었던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희우는 윤성민이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은 윤성민이 수배 생활을 하면서 수배자가 있는 곳을 대라는 그 이유로 끌려가서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문을 당합니다. 뒤에서 잠깐 보기로 하죠. 수배와 도피 생활, 수감 생활로 80년대를 보내던 성민이 감옥에 있던 1986년 10월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프랑스로 떠난 희우에게서 27년 만에 그를 초대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옵니다. 이게 첫 부분입니다. 86년 기억하십니까? 이 소설에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철의 죽음과 이한일의 죽음, 그 이전 70년대 75년 4월 11일 김상진의 죽음, 많은 죽음들이 있는데 87 항쟁을 앞둔 시기에
희우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자신을 초대한다는 편지가. 성민은 희우를 만나기 위해 그녀와의 추억이 어려있는 정릉 옛집으로 찾아가고 드디어 그녀가 과거 한국을 떠나게 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연인이, 그렇게 생명보다 소중하게 사랑했던 연인이 고문에 철저하게 짓밟힌 채 모든 걸 버리고 프랑스로 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국경 없는 의사의 멤버로서 활동하는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죠. 자, 감 잡히죠?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역사가 어떻게 만나는지, 정말 사랑이 역사를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을지, 과연 가능할지, 용서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의 그 지옥의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함께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방송을 젊은 분들도 많이 듣는다고들 해요. 제 학생들도 그렇고요. 지금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70년대, 80년대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아마 역사로만 남아있을 텐데 그 혹독한 시간들을 어떻게 싸워왔는지 이 작품과 함께 공부를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 역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소설 읽다 보면 사랑 얘기와 고통스러운 역사가 어떻게 직조되어 있는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짧게 보겠습니다. 윤성민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사진작가입니다. 이 폐사, 절터만 남은 절들 있죠. 절들의 그 사진들을 쭉 찍습니다. 그리고 종묘 사진의 얘기가 길게 이어지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죽음과 삶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고민하는 사진작가입니다. 강희우는 문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그 국가폭력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힌 이후 강간을 당하죠. 고문 현장에서. 아이를 갖습니다.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고 낳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둔 채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프랑스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서라는 그 아이를 프랑스로 불러들입니다. 함께 살다가 또 불치의 병을 얻고서 서울로 돌아옵니다. 김준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인을 꿈꾸었던 혁명가입니다. 그리고 이 베를린에서 동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요. 이 모스크바로 가서 자살을 하는 우리 젊은 시대의 초상입니다. 차혜림이라는 술집에서 일하던 여성입니다. 김준일을 사랑하고 또 김준일의 아이를 낳고 지금 지리산에서 차를 만들면서 생활합니다. 나중에 이곳에서 윤성민과 희우가 만납니다. 영서도 함께 오죠. 윤하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윤하가 윤성민의 오래된 집을 지어주는데요. 이 건축학적 배치가 이 소설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어떻게 집을 짓는지, 그리고 프랑스의 오래된 그 수도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 지적 호기심과 미학적 호기심, 역사적 호기심을 다 충족시켜주는 작품입니다. 또 영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27살쯤 됐죠. 희우가 고문 이후에 강간을 당합니다. 그 강간으로 갖게 된 아이입니다. 둘 사이가 어떨지 한번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한 줄거리와 인물들 소개했는데도 작품 전체의 개요가 눈에 들어오죠? 네.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역사적 사실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10월 유신, 베트남 전쟁의 남베트남의 패망, 그리고 긴급 조치, 여러 역사적 사실들이 언급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1975년 4월 11일 김상진 열사의 죽음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양심선언문과 이 유서입니다. 유서와 그리고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찾아보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서울 농대 축산학과를 다니던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전태일의 죽음으로부터 5년 후죠. 이 긴급조치 9호의 그 폭압적인 시대에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것없는 생명 바치기 아까움이 없노라 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남기고 활복 자살합니다. 죽음의 시절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르기까지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죠. 90년대까지. 그 피 위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의 그 야만의 시절을 또 우리가 치러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죽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신 정권은 시인의 말을 허용하지 않았다. 허용되지 않은 시인의 말은 어둠 속을 유령처럼 떠돌거나 시체가 되어 검은 땅 속에 묻혀 있었다. 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신 정권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꿈이었다. 희우와 함께 하겠다는 꿈과 시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꿈은 충돌하지 않았다. 두 개의 꿈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서로를 빛나게 했다. 그러니까 시인이 되기 위해서 투쟁한 꿈과 희우와 사랑하겠다는 꿈, 이게 모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과 혁명이 만날 수 있었던 시절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윤석민이라는 이 인물은 희우가 겪었던 고통들을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자신이 사랑했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이 희우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꿈속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5월입니다. 이 국가폭력의 비극들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 민주주의는 다시 사라지고 마는 꿈과 같은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해서 눈 부릅뜨고 다시 우리가 걸어온 역사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많이 아시는 그림입니다. 뭉크의 외침입니다. 아마 우리 강희우라는 여성의 내면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강희우의 몸에 새겨진 국가폭력. 그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마는 차마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131쪽 전후 앞뒤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완곡하게 표현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눈물은 마르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윤석민이라는 그 수배자 때문에 경찰에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고문 이후에 강간을 당하는데 그 직전의 얘기입니다. 눈물과 함께 몸 안에서 무언가가 쉼없이 빠져나갔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 대신 채워지는 게 있었어요. 수치심이었어요. 텅 비어가는 몸 안을 수치심이 채우고 있었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텅 빈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수치심이 절 춥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추워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물 위에 떠있는 죽은 물고기가 보였어요. 은화처럼 반짝이는 달이 보였고 보랏빛 광선에 쌓인 나비도 보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너무나 날카로운 고통이라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벌어진 입에서 꺼멓게 탄 신음소리가 간신히 새어나왔어요.
네, 이근한의 후예들,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근한은 또 노덕술의 후예이기도 하겠죠. 우리 만화로 읽는, 역사 만화로 읽는 반민특위 전 기억하십니까? 그 후예들. 그리고 권인숙의 고백 기억하시죠? 86년 문귀동이라는 자에게 성금운동했던 것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하나의 그 모티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마 읽어드리기 어렵습니다. 몸은 몽둥이에 후려맞은 것처럼 늘어져 있는데 두 손은 묶여 있었고 그는 엄청난 힘으로 절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항이 불가능했어요. 이런 고백 정말 힘들었어요. 이 고백의 서사, 눈물겨운 고통스러운 고백의 서사, 고백의 편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고백도 윤성민이라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자에게 역사는 아마 우리 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5월 아닙니까? 그리고 4월이 막 지나지 않았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통곡의 세월, 죽음의 세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에는 광주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통곡의 세월이고 죽음의 세월이었죠. 노래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여기 김준일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했죠. 정말 그 빛나는 투서였던 것 같습니다. 인노련에서도 애써 함께했던 인물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은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간접적이나마 이런 소설을 통해서 살짝 들여다볼 수 있을 따름이죠. 이 김준일이 남긴 편지입니다. 이 소설에서 편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편지가 중요한 그 서사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네. 광주의 죽음 말일세. 우리가 광주의 죽음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네. 우리의 죽음은 우리 내부에 있지 않았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역사 속에서 숨쉬고 있었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그 향기를 만질 수도 있었네. 그 향기를 맡을 수도 있었네. 라고 해야겠네요. 그것은 축복이면서 불행이었네. 역사는 불행을 보여주는 데는 능숙했지만 축복을 보여주는 데는 무척 서툰 것 같았네. 그 서툰 축복 앞에서 우린 수줍어했네. 아름다운 소녀와 마주친 어린 나그네처럼. 네,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그 끊임없는 투쟁들은 죽음과 함께 왔습니다. 그 죽음을 보지 않고서는 그 시간들을 살아낼 수가 없었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그 향기를 맡을 수도 있었다고 말이죠. 목파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캐테 콜비치라는 뛰어난 조각가이면서 화가이면서 목판 화가가 화가의 작품입니다. 어머니들이란 제목입니다. 전쟁으로부터 아이 보이나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캐테 콜비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많은 작품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캐테 콜비치 꼭 기억해야 할 인물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저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슬픔이라는 그 누드 스케치의 부분입니다. 시엔이죠. 시엔이라는 여성을 모델로 해서 고흐는 많은 그림들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흐가 그린 누드 스케치는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이 소설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작가 정찬은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제목을 여성적 슬픔, 폭력과 대결하는 힘 이랬는데, 또 폭력과 싸우는 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타가 꽤 많네요. 양해해 주십시오. 이 오타도 하나의 매력이죠. 생방송의 매력입니다. 제가 직접 녹화하는 과정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자의 본질은 슬픔이에요. 슬픔은 고통과 고통이 불러일으키는 원한을 정화해요.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폭력에 대한 분노를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노와 원한은 달라요. 폭력에는 분노해야 해요. 폭력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폭력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분노를 껴안으면서 분노를 넘어서는 감정이 슬픔이에요. 슬픔은 분노가 또 다른 폭력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고귀한 감정이지요.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슬픔에 감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보세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적 존재로 변화했어요. 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슬픔의 눈물이 세상을 적셨어요. 그러니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요. 이 희우라는 여성이 우리 윤성민이라는 사진작가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여성적 슬픔이 폭력과 대결할 때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민가협 어머니들도 떠오르고요. 앞에서 봤던 캐테콜비치의 어머니들이라는 작품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세월호의 우리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광주에서 수많은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슬픔들이 켜켜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 슬픔들이 어떤 에너지로 전화했는지를 우리 이 작가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희우가 겪어야 했던 고통들, 그 희우 어머니가 감당해야 했던 그 고통의 목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연을 알고 있는 딸 영서의 고통은 또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꽤 자신의 연인이었던 희우가 감당한 그 고통들을 추체험하는 윤성민에게 찾아온 슬픔은 어땠겠습니까? 다 무너진 절터를 헤매면서 이 사진에 담아야 했던 모습, 아마 조금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참 좋은 작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소설은 워낙 다양하죠. 워낙 다양한데 이런 소설도 저는 참 좋습니다. 사랑의 저 깊이를 헤아리면서 역사의 파도를 헤쳐나간다는 것. 그 어느 지점에 이 작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찬의 소설 길 저쪽을 함께 읽으면서 역사와 사랑, 그 슬픔의 미학까지 함께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